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먼저 졸리시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갖다 보여드릴까요? 요거 지난번에 한번 봤었으니까 요거 한번. 길고양이 출신 좋아합니다. 기숙제를 물고 왔는데 진작에 돌려보니 아주 이동을 하는데 기숙제보다 집사가 소리에 더 놀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보셔가지고 썰렁한 건가?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처럼 썰렁합니다. 네. 너무 식사하시고 졸리시니까 그래서 좀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헤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서 늘 제가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한 4~5시간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계속 보는데 왜냐면 재밌는 영상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계속 찾아보는데 네. 또 똑같은 걸 계속 보여드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EX 안에서 3년 안에 경제적 은퇴를 늘 말씀을 하시죠, 그죠? 정말로 은퇴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여기 뉴스메타에서 알고리즘 사업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안 나오네요. 뺐다 그랬는데 하마터면 계속해서 좋은 데만 진행하는 바람에. 잘 보이시죠? 네. 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그 컨텐츠 비즈니스, 모바일 게임 쪽에 그쪽 분야에서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투자 쪽으로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2008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때 똑같았어요. 개미로 이쪽 이제 주식 시장을 갖다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맨날 까먹는 거야. 아니 그래도 아예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전문가를 구독을 했어. 전문가 그때 구독하면 막 100만 원, 120만 원 뭐 그렇거든요. 전문가 구독하면은 한 달에 그렇게 구독하고 그분들이 맨날 차트 가르쳐 주는 거 공부 배우고. 근데 전문가도 짝퉁이고 진짜가 그런 목소 가리기 하는데 되게 힘들고 또 종목 추천하는데도 수익이 계속 나지 않더라. 결국에는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차트를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1만 시간을 다 채우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왔는데 수준 올라오니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내 돈으로 다 메꿔가면서 차트 공부 현물 하고 난 다음에 저랑 잘 안 맞. 이게 맨날 돈을 까먹었어. 근데 우연찮게 사촌 동생 이제 감정평가하는 사촌 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형 이런 것들이 있어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포지션만 뭐 계속해서 잘 맞추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그대로 한번 해봤어. 이게 뭐냐면 바로 선물 옵션, 파생 쪽이죠. 주식에서 망한 사람은 어디로 넘어간다? 파생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배우면서 제 성격이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게 주식은 내 성격이랑 안 맞는구나. 그걸 굉장히 좀 잘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때요? 되게 차분해 보이나요? 네. 엄청 네. 안 차분해 보인다고. 네.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랑 안 맞더라고.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으로 넘어갔고 거기서도 공부하면서 어때요? 계속 돈을 까먹었어. 근데 현물하고 선물 옵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반 현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파생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시간이 지나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제가 이제 실력은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직접 플레이어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축구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달란트는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선수는 아니고 내 그릇은 선수 그릇이 아니구나, 감독이구나. 그래서 포지션을 감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갖다가 바꿨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조금 일들이 좀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갖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오신 지 한 달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한 달 이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한 분. 네, 5분. 그러면은 난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은 됐다. 3개월 이내다 손들어 보세요. 이내.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오래되신 분들, 그죠?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시죠? 이걸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평생 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작은 어린아이가 있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근데 매매를 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게 돼요. 문득문득 얘가 나와가지고 막 매매 꼬이면 막 얘가 막 성질을 내고 막 여기다 막 분풀이 매매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매매하면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많으시게 될 거예요. 내 스스로 평생 동안 이 일이 아니었으면은 내 자신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내 자신을 갖다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때에 이 친구를 갖다 제대로 만나셔야 돼. 어떤 상태고 어떤 상황인 건지 그걸 갖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친구한테 어떤 걸 갖다 더 교육을 시키고 어떤 걸 갖다 더 알려줘야 되겠다. 그쪽 방향으로 성장을 시키셔야 돼요. 의장님 얘기하시죠? 그 진정한 부자는 외적 성장과 더불어서 내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 내적의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성장을 시키셔야 돼. 그래야만 매매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차트는 기술이 30이고 심리가 7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심리 70을 좌우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 얘가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매매를 갖다가 잘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자랑은 어디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으니까 제 자랑을 갖다 셀프 자랑하고 가야죠. 예전에 2022년 자료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딱 선을 미리 그어드리고 이번에 하락 목표치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야수 심장으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자리가 와서 어떻게 돼요? 2,400만 원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고 나서 매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였는데 거의 많이 회복이 됐다. 바로 수익이 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거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아침 브리핑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올 2월달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 2월달이나 4월달 같은 경우에도 79,000달러 야수 심장으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73,600에서 74,600 같은 경우는 야수 심장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5%의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리미리 미래를 갖다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자리가 이때 요 자리였었지. 그리고 올라가는데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다시 내려온다. 내려올 때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졌잖아. 깨지면 어떻게 돼요? 또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도 다시 내려온다. 내려올 때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이 저점이 깨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거를 갖다 만약에 깨면 어떻게 돼? 다시 또 깨진 저점이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후로는 쭉 올라갔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8만 9만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3주 차트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주 차트는 대략적으로 한 8만 6천 달러 정도 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침 브리핑에서 뭐 브리핑할 게 없어. 왜냐면은 3주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3주 차트를 갖다 보시면 돼요. 3주 차트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만 6천 달러 정도 좀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그때 가서 또 이제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9만 2천 달러를 종가상으로 돌파가 돼야 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미국에서 첫 번째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이거는 잘못됐다, 잘 됐다, 괜찮다 이런 판결이 나올 거예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올지라도 당장에 그래서 돈 들어온 것들 바로 돌려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현재 예측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바로 안 돌려줄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코인 자체를, 이 블록체인 자체를 갖다가 모든 상품, 이런 암호화폐 쪽 비트, 이더, 리플 뭐 이런 상품들, 이것들 갖다 전부 다 상품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다 결정하게 되는 그런 법안 판결 이제 투표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예측하지 못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좀 우세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얘가 만약에 뭐 내년 올 가을이나 뭐 내년으로 연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분위기만 봐서는 그 전에 이게 발표되기 전에 먼저 한번 시장을 갖다 세게 흔들어서 이게 통과 안 되는 것처럼 페이크 주다가 통과시키고서는 그냥 장대 양봉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금자 보호가 기존에 얼마를 알고 계세요? 5천에서 1억으로 바뀌었죠. 1억으로 작년 8월 달에 작년 가을에 바뀌었어요. 1억으로. 모르셨죠?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디지털 뱅크런을 한국은행에서 그 상황을 갖다 산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갖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저기에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법부 행정부지, 행정부. 이게 뇌경색 이후에는 단어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때가 가끔씩 있어요. 행정부에서 한국은행한테 마이너스를 돈을 땡겼어서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돈을 땡겼었는데 올 초에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국방부 군인들 월급이 밀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이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또 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보니까 오늘도 내용 보니까는 저기 뭐 그 시, 도, 그 밑에가 뭐예요? 군들 같은 경우 재립
그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뭐 5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여기는 지원해 주니까 왜 우린 지원 안 해주냐?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지원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돈을 갖다 어디서 땡겨 써야 돼요?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쓰여야 되는 그 돈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돼가지고 자 얘는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원화가 굉장히 좀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은 올 3월 달에 굉장히 좀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를 또 한 번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에 있게 되고 그 상황이 발동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을 갖다가 통장 쪼개기를 갖다가 하지만은 통장에 내 돈이 있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어, 돈을.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찾으려고 하는데 왜 돈 어디다 갖다 쓰려고 하냐? 왜 쓰려고 하냐?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고 뭐 내 돈을 찾는데 뭐 증빙 자료를 갖다 내세워야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결국에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다 돈 안 집어넣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썩어나지. 가치가 그냥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다 지금 스탠바이를 다들 해놓고 있어. 자, 그러면 크립토 투자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비트하고 빗썸만 써야 될까요? 아니죠. 해외 계좌를 갖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개인 지갑들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얘기는 뭐다? 주변에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이런 상황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 알리셔가지고 해외 계좌를 갖다가 해외 계정을 갖다 만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더군다나 지금 해외 계정 만들면 어떻게 돼? 회사 레퍼럴 타가지고 만들면은 어떻다?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 수수료를 갖다가 본인 계정에 쌓이게 된다. 물론 거기에 소개하신 여러분들도 쌓이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빨리 전달해서 만드시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6개월치 이상의 비상식량은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다. 네. 가끔씩 저는 말씀드려요, 이거는. 전쟁 터질 것 같으면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 터지면은 그리고 2027년 되면은 또 한번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5천을 갖다 거의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좀 재미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전부 다 코인만 하고 계시죠? 예.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배 아프죠? 저희는 별로 올라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저쪽 주식은 맨날 잘 된다고 하고, 그죠? 근데 높이 오를수록 어떻다? 점점 내려올 때 아주 뼈 아프다. 자, 세력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면요. 가격을 쭉 올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올려. 그래도 안 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올려. 여러분들 탈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가 항상 우리는 그렇지. 뭐냐면은 조금 올라갈 때는 안 타. 얘가 한 100%, 200%, 300%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제 이성의 끈이 이제 놔지지. 그러면서 더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다? 제가 계속해서 더 날아갈 것 같다라는 그 포모가 나르만 빼고서는 가격이 다 올라갈 것 같고 다 돈을 벌 것 같아. 그런 포모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조금은 먹여줘. 조금은 먹여주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차트가. 차트의 원리는 그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자기네들 거밖에 없으니까 다. 물량들은 다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누가 자꾸 사고 있고 그런 물량들이 쌓인
내가 던지는데 사주는 그런 매수세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조금씩 던지다가 어느 순간 돼서는 얘네들이 확 던져버린다라는 거지. 차트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대부분 이 열매를 갖다가 먹지 못한다. 왜? 특정 사람들이 대부분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원화같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부동산도 관심 없으세요?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이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은 금융위기 안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은 IMF 터질 것 같아요. IMF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빚 내신 분들, 빚 내서 투자하신 분들, 빚 안 갚으신 이분들 같은 경우들은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변동금리면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바꿔놓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저는 뭐 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재작년에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리플을 샀습니다. 네, 그 아직도 안 가. 동생하고 조카한테 빌린 5천만 원, 6천만 원을 갚았고 이제 뭐 제가 제도권에서 빌린 대출 받은 거는 안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지금 수준만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는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원화 이 빚의 이 체감 감도가 이게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FM을 이야기하면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셔야 되고 빚은 가급적이면 없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뭐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특히나 코인 쪽에 투자를 갖다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당분간 계속해서 전쟁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탁 쳤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비트코인이 툭 튀어나와. 비트코인 60만 개를 갖다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대요. 이란을 갖다가 툭 쳐버려. 그럼 뭐가 나와? 또 거기서도 비트코인 몇 개라고 또 나올 거예요. 만약에 쿠바를 툭 쳤어. 그럼 또 뭐가 나올 거야? 거기서도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었다. 이거 다 나올 거야. 뭐냐면은 그 나라 그쪽의 사람들 같은 경우들도 코인을 갖다가 비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금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만약에 독재자들이나 그쪽 집단들이 있어. 얘네들이 어떻게 해외를 갖다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금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못 가지고 나와. 이제는 코인을 갖다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코인을 갖다 많이 비축해 두는 거고 그런 나라일수록 그래서 그런 나라 치면은 자꾸 코인들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산을 갖다 말씀드리면은 지금 갈수록 이제 어때요? 정년 퇴임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45세가 넘어가더라도 명예퇴직을 갖다가 회사들에서 권고를 한다고 그런 보도자료 그전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명예퇴직이 갈수록 점점 더 젊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스펙 쌓고 뭐 해가지고 30살 넘어가지고선 회사 들어갔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 이제 경제활동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있어. 특히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만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 부동산을 파실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은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하고 다르게 잘못하면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가격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대다수의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서울 같은 게 다 묶여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부러 딴 사람한테 아는 지인한테 돈 빌리고 경매 들어간다고 그런 편법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의 과외니까 이게 중요하진 않은 거니까 네, 이거 얘기하는데 25분이 나가버렸네. 네. 어쨌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과거 잃어버린 30년 했었을 때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출산율이 굉장히 적다. 우리나라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 유지가 되면은 한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그냥 국가 소멸이다.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그만큼 최저 출산이죠. 그리고 노령화 같은 경우도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 아는 형도 지금 60살 정도 좀 넘으셨는데 그 형님 같은 경우도 어머니 아버지가 85세 이상, 뭐 90세 뭐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그 형님도 옛날로 따지면 60세 넘어가면 어쨌든 노인인 건데 노인이 노인을 갖다 케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노령화도 심하고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시작한 그 첫 해 10년 때 그 첫 해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었냐? 부동산이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인구가 새로 태어나지도 않고 어르신들밖에 없고 경기는 어려운데 누가 부동산을 사주냐 그 얘기지. 그죠? 기존에 있는 부동산도 처분해야 될 판인 건데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판인 건데 그죠? 자, 청년들 같은 경우 실업률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청년들이 그걸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리고 환율은 이제 지금 1,500원 방어하는데 작년 연말에 1,500원을 갖다 방어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금들을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1,500원을 갖다 돌파를 해버린다. 1,500원을 돌파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엔캐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엔화가 싸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던 그 돈들이 얘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저기 갖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은이 지금 중국에서 은 수출을 갖다가 딱 정지해 버리니까 은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 근데 세력들은 숏을 쳐놨어. 그러니까 숏을 쳐놨는데 내려갈 줄 알았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랴부랴 얘를 갖다 사서 갚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 뚫고 나면은 1,550원 막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쇼커버리지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네네. 이거 코인 얘기 들으려는데 왜 갑자기 좀 맨 이상한 얘기만 한다. 네,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사람이 동작과 것만 눌러주면 스스로 알아서 고기를 긁습니다. 고난도의 두꺼운 고기로 로봇에게 그저 치고 먹힙니다. 요즘 창업하시려면 이런 거 이렇게 창업하셔야 돼요. 고기의 마이야자 정도와 육즙의 정도를 1000분의 1까지 세세하게 분석한다면 고기가 잘 구워지고 있는지 모니터로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육즙이 기본적인 고기보다는 좀 더 찰떡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 채소라면 스스로 결정해서 조리를 마칩니다. 사람이 믿는 것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과연 그딴 공식력이 아니네요. 작업자가 준비해놓은 재료를 정확하게 꺼내들고 이동하는 로봇. 뜨거운 기름과 연기 앞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원래 단순히 엉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고된 작업이죠. 실제로 로봇 도입 이후 초미세 등진에 노출되는 시간이 76%나 줄어들었고 바닥이나 온열 긴장도 부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늘 조리 인력이 부족한 급식실에서는 로봇만큼 든든한 구워줄 수가 없죠. 네, 어때요? 이 로봇이 정말 실생활에 이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때? 저건 로봇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로봇 자동화가 엄청나게 지금 지금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는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회사에서 인지 띄우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아마존은 미국 참가자가 60만 명 업무를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아예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메타, 월마트, 유튜브 이런 대기업들도 AI 전으로 수만 명 단위 구축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만으로 미국 일자리 11.7%가 AI로 대체 가능하다. 2030년이면 전체의 40%가 자동화 영역권에 들어간다는 전망입니다. 산업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규모인데요. 원약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로, 여러분의 일자리가 지금 이 순간 해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또 다른 영상 또 한번 볼게요. 자,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들이 로봇으로 다 바뀌고 있다. 집안일뿐 아니라 사람과 대화도 가능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미국에서 상용화합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은 캘리포니아 AI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2026년 초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오는 키 168cm, 무게 약 30kg의 인간형 로봇으로 내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다양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네오는 인간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손에 강수 기능이 있어 설거지와 빨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50파운드 이상을 들어올리고 55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능이 향상되며 소유자는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는 네오가 오디오 및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술을 사용해 음성과 시각 정보를 동시에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명령에 즉시 반응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표현합니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 점점 더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네오를 원하는 사람은 월 499달러의 구독형 모델과 2만 달러의 구매형 모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의 생육자경 최고 경영력. 네. 이제는 가정마다 로봇이 한 대씩 로봇 한 대씩 구독료 71만 원에 보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에 왜 그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뭐죠 간병 그 도움이라고 하나요? 그쪽 산업도 굉장히 좀 큰데 로봇이 그 자리들도 전부 다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집안일뿐 아니라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현대자동차 공장이에요. 현대자동차 공장. 사람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세계 가전 뭐 이런 그런 박람회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가 인수했죠. 거기서 나온 로봇이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지가 배터리 갖다 지 스스로 바꿔. 상황 뭐 이제 한 3만 대 정도 좀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공장으로 가가지고 공장 가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져요. 현대자동차. 자,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들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 직업이 있으시냐 한번 잘 보셔요. 요리사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뭐 요리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로봇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달 같은 경우도 로봇이 한다라는 거죠. 청소도 건물 청소 같은 거 로봇이 하고 상담도 지금 이미 AI 그 상담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공사장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현장 안 가도 돼. 그리고 지금 이제 무인 택시 굉장히 많이 있잖아. 무인 택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인 트럭도 나오겠죠. 그럼 무인 버스 되고. 이제 이것도 좀 시원찮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날아다녀야 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날아다닐 때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도 AI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좋겠죠. 덜 위험하겠죠. 이 얘기를 제가 저 옛날에 그 IT 쪽에 근무할 때
2004년도인가 유비쿼터스 시대 온다고 하면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이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한번 구현이 시작되면은 금방 구현이 됩니다. 이미 다 그 배경 지식들이나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진작에 다 끝나 있어요. 자, 군인들 요즘 모자라다고 하는데 육군들 전부 다 보수로 다 대치돼 버리는 거야. 하다못해 파일럿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그 복좌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앞에 한 명 운전하고 뒤에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옆에 편대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인 한 대에 무인 전투기들이 쫙 돼 있어. 우리나라 시스템도 있어. 전 세계에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거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농사도 로봇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제일 안 될 게 어떤 걸까 싶었는데 예술 영역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에는 생성형 AI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약지능이어가지고 뭐 바보같이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벌써 끝났어. 너무 잘 만들어줘. 글자들도 이제 굉장히 완벽해졌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다른 거 지금 요 며칠 전부터 써보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그냥 데이터 어떤 그 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요걸 갖다가 가지고서는 얘한테 딱 올려놓고서는 야 요거 좀 이렇게 해줘야 하니까는 데이터 추주추주 분석 나오고 야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어 파워포인트 끝내게 만들어줘요. 나중에 발표할 기회 있으면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2025년부터 2030년, 이제 26년도죠. 계속 가속화가 되는데 AI는 점점 더 똑똑해진다. 로봇들도 더 좋아진다. 드론 시대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모바일 투 모바일 그 로봇하고 어떻게 뭐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제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 아날로그 돈이 디지털 돈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지. 모든 게 상황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로봇이 조립하고 드론이 배송하고 그리고 AI가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라지고 신뢰할 수 있는 코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2030년까지 다 끝납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을 끊어버렸어. 기존의 인터넷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유선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바다 같은 경우도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 이거 갖다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스타링크에서 일론 머스크가 딱 스타링크 딱 해가지고서는 그냥 우주 인터넷 시대가 진작 벌써 다 환경은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주 인터넷 시대가 된다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이제 지구 전체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초연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람 머리에다가 어떻게 돼요? 기계를 갖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건지 기계가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이 뭐 진짜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현실로 지금 되고 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냐?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향후 5년 내에 여러분들 일자리가 좀 많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일자리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엄청나요. 자, 이거 한번 또 영상 보도록 할게요. 조만간 신분 정상 가능한 역대급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올지 이 그래프를 다 풀어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기술 스피드 사이클입니다. 50년마다 세상을 뒤흔드는 기술이 등장했어요. 50년 전에 인터넷과 통신, 100년 전에 자동차와 항공, 150년 전에 철도와 전기선 같은 대형 운송 기술, 200년 전에 전기기관과 기계와 기술이 상용화됐죠. 노란색은 약 80년마다 반복되는 경기 시스템 사이클입니다. 신용 혹은 부채 사이클이라고 불리죠. 약 80년 전에 대통령이 있었고 브레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통화 기술과 완전히 새롭게 집중됐습니다.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즉 국가 전체의 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약 20년간 신용이 급등함으로써 돈이 시중에 쏟아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후 60년간은 디레버리징, 경기 침체하고 시장 수축이 길게 이어져요. 이런 시기엔 기존 통화체계가 흔들리고 달러로 산 기축통화의 지위도 위협받습니다. 결국 화폐 시스템이 새롭게 리셋되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은 250년 주기의 세계 질서 사이클입니다. 이건 요즘 유명한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맨날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시기예요. 이 그래프처럼 한 나라가 상승해서 세계를 주도하다가 국채와 내부 갈등으로 힘을 잃고 다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250년 전에 미국 독립군적으로 미국이 부상했고 지금도 새로운 패권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사이클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 금융, 그리고 세계 질서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조만간 신분성. 네. 그래서 이 이야기 핵심은 뭐냐? 2030년까지 모든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전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타이밍이다. 이때에는 정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제가 1억 땡겨가지고 전 리플 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얘가 5억, 7억까지 갔다가 지금 뭐 5억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엄청난 기회인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70년대, 80년대 부동산 투자했을 때.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거예요. 엄청난 위험도 있지만은 기회도 또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아주 쉽게 과거에 우리가 일반 오프라인 사회에서 5억, 7억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빨리 그냥 벌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땡겨진다는 거지.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핵무기, 그리고 이란을 갖다 폭격한 그 하나에 2주짜리 되는 그 뭐예요? 그 폭격기. 그죠? 그리고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 자산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어. 뭔 얘기냐? 얘네들이 나중에 향후에 AI나 보안이나 전자정보나 방산기술 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생태계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만들 것이라는 거지. 모두 초연결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표준을 갖다가 만들고 어떤 표준으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영토 전쟁으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죄송한데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히터. 저만 넣은 것 같아. 그 이제 디지털 영토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자유진영에서 주도하는 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진행이 돼. 그걸 갖다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어요? CBDC를 하고 있어요? 민간 주도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두 개 다 하고 있어.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CBDC를 갖다 주기차게 쭉 진행을 했었어요. 재작년에 단계를 갖다 굉장히 격상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지. 발행하고 유통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소각하고 이자도 주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테스트가 다 끝났어. 기존에 지금 상품권들, 지역 상품권들 여러분들 받으시고 계시잖아. 걔는 어떻게 돼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유통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 이 CBDC 코인으로, 이 CBDC로 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에다가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걸 딱 코딩을 갖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준다니까. 그게 바로 CBDC인 거예요. 그게 공산국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우리나라 지금 다시 CBDC를 추진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코인을 갖다 선택을 하고 법안을 갖다, 법 체계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고 진행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갖다 많이들 살려고 하고 있고,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과거에는 이런 감독기관들이 코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방해를 많이 했어. 많이 제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자, 전 세계의 국가나 기관이나 기업들이 앞다퉈서 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벌써 28년, 지금부터 28년까지 채굴되는 나오는 게 43만 개예요. 그리고 또 32년까지 채굴되는 게 33만 개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32년부터 100년간 채굴되는 게 33만 개. 어때요? 2028년까지 43만 개 채굴되는 건데, 작년 한 해도 아니지. 이거 작성할 때니까는 옛날 얘기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에 71만 개를 갖다 매집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결국에는 공급되는 건 양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데 사는 데는 엄청나게 많아. 그럼 얘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50억, 100억. 네. 또 더 쓰실 분 없으세요? 네. 엄청나게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리플 얼마나 갈까요? 1000만 원. $10,000? 네. 네, $10,000 나왔어요. 또 얼마? 네, 너무 처음부터 세게 질르니까 말을 못하시잖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 2030년까지 10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싶고 10년 안에 10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많이 사놨어요. 아니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좀 한번 그 근거를 갖다 말씀을 드릴게. 어쨌든 채굴된 양보다도 기존에 채굴된 양보다도 지금 반강해가지고 양도 더 줄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 트럼프 쪽에 특히나 진심으로 사업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채굴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러한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작년 6월 30일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다가 이걸 갖다 영상을 떴는데 지금은 진짜 벌써 먼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오류를 발견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뭐다? 이제는 주식과 똑같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 이거 작년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런 트렌드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야 됐어. 근데 이거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1630만 명 정도쯤 돼요. 업비트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30, 40대의 남성층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대부분들이 소액 투자를 하고 있다. 1000만 원 미만이 숫자는 1630만 명 중에 1000만 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1420만 명.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투자를 1억 미만으로가 83만 명이에요. 1억 원 넘게 코인을 갖다 투자하고 있다. 16만 명밖에 없어. 16만 명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라는 거죠.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투자를 안 하는데 졸지에 여기가 되버렸네요. 그죠?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다 보니까 9시에 투자를 갖다 많이 하고 또 보면 코인 모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스태킹도 많이 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자, 여러분들 특히나 리플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하죠. 리플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풀렸어요. 5%는 투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5%는. 그죠? 그럼 뭘 많이 살까요? 리플. 리플? 제가 봐도 리플을 많이 사고 싶어 할 것 같아. 왜? 자, 비트코인이 2100만 원일 때 리플 얼마였어요? 200원, 300원? 아닐걸요? 더 됐을걸? 최고가는 5,000원까지 올라왔었잖아. 비싸면서. 그죠? 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도 4,000 얼마까지 4,000 얼마까지 5,000원이 아니라 4,000 얼마까지 올라갔었어. 지금 3,000원대잖아요. 그걸로 따지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5배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리플은 근데 거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우리는 얘한테 이거 못 사고 이거 기회 놓쳤는데 얘한테서 기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저도 그래서 리포를 좋아하고 그렇게 됩니다. 업비트가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수수료로 돈을 갖다 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수수료로 1조 2천억 정도를 갖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국내 10대 재벌이에요. 근데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고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지.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수익이 많았었던 부분이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사실은 상장피가 굉장히 셌었어요. 30억에서 50억 정도 좀 받았는데 요즘엔 상장피를 못 받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종목들을 그냥 막 집어넣는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정책인 거지. 제가 옛날 컨텐츠 비즈니스 해봤는데 보니까 종목이 많아질수록 돈이 분산이 되고 분산이 되니까는 이게 펌핑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이걸 갖다 이렇게 무후죽순으로 막 상장시키는 게 아닌 거거든. 제가 만약에 업비트 사장이었으면은 그렇게 막 상장시키려고 한 직원 잘라버려서 잘못된 정책이에요. 어쨌든 업비트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인데 카카오 네이버보다도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많다 보니까 뭐 몇백 개를 갖다 기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6,700개, 16,750개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국가급이에요. 국가급. 국가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60만 개라고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훨씬 많네.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렇게 부정 축제를 해놓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미국 국가로 다 기속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데이터에 20만 개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어디죠? 어디 그 캄보디아 거기 막 그 그룹 있잖아요. 걔네들 털어가지고 10만 개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30만 개 넘게 있어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털어버리면 걔네들 90만 개 되는 거죠. 국가 하나씩 털 때마다 그냥 비트코인 쏟아지고 수십만 개씩 나오지. 자, 법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5%는 코인을 갖다 살 수 있다. 법인 자금으로. 네. 그래도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거지. 자, 해외 거래에서 정말 이 수수료 시장 엄청나게 큰 거 느껴지죠? 네. 얘네 보시면은 얘네들 그 수수료 돈 버는 거 가지고 어디 가서 보면은 얘네들 그냥 빌딩 땅 먹게 하고 있대잖아요. 빌딩 막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비싼 업비트가. 그죠? 수수료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뭐냐면은 회원들도 많아지고 또 거래도 볼륨도 커지다 보니까 바이낸스나 OKX나 등등 이제 좀 유명한 거래소들이 저희하고 업무 제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 제휴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그 수수료, 그 수수료가 회사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회사에서 어떻게 된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다. 페이백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매매하면은 회사 레퍼를 안 썼으면 못 받을 돈인데 회사에서 받아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 들어보시니까 블록체인이 가속화될까요? 점점 떨어질까요? 가속화입니다. 네. 트레이딩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한 달에 3조였었는데 한 달에 4조. 의장님 목표하시는 게 뭐예요? 하루에 1조. 하루에 1조를 갖다가 목표로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소개하신 분 여러분들 소개로 해가지고서는 해외 거래소를 갖다 썼어. 어차피 지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해외 거래소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통해서 뚫었어.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수당이 또 지급이 되잖아요. 레퍼럴 수당이. 그걸로 일주일에 3천만 원 넘게 번다. 나중에 이게 의장님 목표대로 하루에 1조 되면은요. 여러분 3천만 원이 아니라 일주에 주금으로 레퍼럴 수익으로 1억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이 시장도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아요. 이 모델도. 그죠?
로또 번호를 미리 알면 여러분들 사실 거야 안 사실 거야? 삽니다. 네. 별로 사고 싶으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잘 되기 싫어. 그런 분들은 안 사실 거야. 참 이상하실 거야. 네? 자 상승 하락을 미리 알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 근데 대부분 매매 타이밍을 갖다 몰라가지고 안 산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우리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리플이 1,000원이야. 1,000원에 샀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0,000개 샀으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900원으로 떨어졌어. 900만 원이 됐어요. 안 팔아. 800원이 됐어. 8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안 팔아. 계속 버텼더니까 1,000만 원으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EX 회원들 같은 경우는 셀, 롱, SS, LL 시그널 뜨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매매를 하셔도 개수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125만 원이 된다. 그렇게 개수 늘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코인 개수를 늘릴 뿐인데 시대가 코인 가격을 폭발시켜준다. 저는 그냥 제가 리플 1억 원 사가지고 제가 뭐 했어요? 꽉 들고만 있어서 선물 매매도 안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코인 가격이 올라갔어 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2년 전에 사시지 그러셨어요. 왜 안 사셨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지금도 근데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다. 자, 보셔요. SEC 출신이고 JP모건 출신이에요. SEC도 일했었고 JP모건에서도 일을 했어. 이 사장이 블록체인을 갖다가 하게 되면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은 토큰. 그 카데나라는 코인인 건데 이 코인 같은 잘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전체 시장이 어려워지니까는 그냥 접어버렸어. 접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다? 그 시그널을 갖다 미리 쇼 시그널을 갖다 줬다라는 거죠. 여기 S 시그널이 미리 나오잖아요. 여기 롱 썼다가 여기 바로 그냥 S 시그널이 미리 S 시그널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자 보시면 또 작년에 10월 11일 날 검은 금요일이라고 하죠. 역대급 폭락이었습니다. 26조 160만 명이 청산이 됐어. FTX보다도 20배나 세요 이게. 사실 저도 이때 조금 조금 훌륭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와 세상에 430억을 갖다 까먹었어. 가지고 아직 그래도 람보르기니가 남아 있었는데 아이 성질나게 이제 죽어버렸어. 말이 돼요? 안 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람보르기 가지고 그 람보르기니를 갖다 팔아서 다시 하면 되잖아. 하면 되지. 그죠? 네. 다시 그거 팔아가지고 리플 사놓으면 될 건데. 맞아. 그리고 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때에도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자 봐봐요. 미리 시그널이 쇼 시그널이 나 있잖아요. 미리 시그널이 나와 있잖아. 이 아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액이 다 날아가는 수준 정도로 폭락이 나왔었는데 미리 시그널이 나왔다니까요. 저희하고 유사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보도체들도 있었고 전부 다 죽어나갔다. 그죠? 이제 코인리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루에 30만 다운로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다운받았고 하루에 3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인데 저희 회사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한 곳인데 여기서 왜 협업을 했냐면은 우리 시그널이 이렇게 정확하니까 저희하고 협업을 한 거거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 한국경제하고 서울경제 쪽에서 이제 저희 차트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쌓여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잠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